안녕들 하세요. 여기 굳어 있어요.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편하게 고개 제치시고.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다산. 저건 읽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저명했던 학자들은 저명하지 않아도 호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호. 그래서 우리가 많은 소년들 중에 호를 기억하는 분이 아마 꽤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야, 너 호 아는 사람 10명만 대봐라 라고 하면 누구, 율곡,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저는 이 다산 정약용이 꼭 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만큼 이제 각인되어 있는 인물이죠.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분이시죠. 혹시 이걸 차산이라고 읽는 사람은 없겠죠? 예, 차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 아침에 지내는 차례 할 때 요 차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 우리 마시는 차. 근데 이게 다자로도 읽는 거죠. 다산 정약용 선생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신데, 자, 우선 좀 보실까요? 목민심서 저자라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실학자다. 그 다음에 수원성을 축조했고 거기에 거중기를 만들어서 이용하셨다. 이 정도 다 아시죠? 요건 초급입니다. 초딩 수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정조대왕으로부터 대단히 총애를 받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흠음신서라는 책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다산초당에서 인생 후반기에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저수를 졌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이제 중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정치적으로 남인 계열이셨는데, 남인이라는 사실. 근데 남인이라는 사실을 외워서 아는 분이 있고, 구조적으로 당시에 남인이라는 정치 세력이 어떤 정치 칼날을 갖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산이 이때 이렇게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구나. 또는 이래서 다산이 정치적으로 상황에 처했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면 고급입니다. 그리고 유배를 다산 가셨고 다산초당에서 집필활동을 했다는 건 알지만 그 기간이 18년이었다. 라는 거 정도를 아시고, 그리고 이제 목민심서, 여기 심서예요. 여긴 신서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정도는 이제 1표 2설하라 이분의 대표적인 저술이에요. 근데 망하회통이라는 책을 썼다라는 거 정도를 아시면 고급이에요. 여러분들의 다산에 대한 이해도가. 이 책은 천연두에 대한 치료법을 이제 본인이 연구해서 쓰신 거예요. 이건 법학서고요. 예. 이거는 공무원 가이드북이에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책을 쓰셨어요. 또한 이분이 지은 책이 500권에 달한다는 사실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첫째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TV 보다 보면 다산에 대한 건 역사 스페셜도 몇 편이에요.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강연했던 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한 7만 회 나왔더라고요. 불과 한 2, 3일 사이에. 조선 초에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예. 이름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수험 국어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셨을 테니까 이분이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을 쓰셨죠. 한글 소설은 누가 썼죠?
허균이 쓴 거죠. 홍길동전. 이분은 조선 전기, 1400년대니까 이제 15세기 뿐이고, 허균은 16세기에서 17세기 넘어가는, 그때 뿐이고,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조선 중기의 율곡 선생, 천재예요. 그걸 얘기하다 보면 길으니까 이제 제가 짚어만 드릴게요. 그리고 후기에, 전기, 중기, 후기를 대표하는 조선의 천재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분이 탄생 2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동양인 최초입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동양인 최초로 유네스코가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그래서 이때 장자크 루소하고 헤르만 헤세의 셋이서 세계 인물로 지정을 했어요. 이 세계 인물은 유네스코가 탄생 또는 서거 100주기, 150주기, 200주기 이 숫자에 맞춰서 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또는 동양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셨다는,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21년도에 김대건 신부도 지정을 하셨습니다. 지정받으셨습니다. 500권의 저술을 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상에 500권의 책을 써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당시의 모든 저술 환경을 놓고 볼 때 500권의 책을 썼다는 건 이건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500권을 쓰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저도 책을 좀 자주 사서 읽어보는 편인데 어느 한 사람의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 그럼 이 사람 글 좋네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책을 다른 걸 사고 또 다른 걸 사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제목만 살짝 바꿔서 그 얘기를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500개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의 별책을 다 쓴 거예요. 우리는 왜 이공계와 어문계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걸 넘나드는 거예요. 사회과학, 인문과학, 다 쓰는 거예요. 법학, 의학까지. 굉장히 천재인 거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인 한중일 통틀어서 최다 출간 기록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들을수록 대단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오늘 이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학자고요, 유학자고, 과학자고, 경제학자고, 의학자고, 건축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다기능 보유자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다산 선생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대로 매월당 사진입니다. 김시습, 그다음에 율곡, 다산이 조선 전기, 중기, 후기를 대표하는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명 더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아저씨는 누구야?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분은 보한제 신숙주입니다. 보한제 신숙주인데 신숙주는 언어 천재였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빽빽이 깜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단어를 외우고 했으면서도 영어가 아직도 무섭잖아요. 더구나 이제 이 말문이 터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그 사회 환경 속에서 7개 국어를 구사하셨어요. 7개 국어를. 그런데 언어 천재라는 그 제한된 영역도 있지만 저분이 역사적으로 좀 변절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3대 천재 이런 거에 넣어주는 걸 싫어해요. 그런 면에서 좀 과소평가받고 있는 분인데 능력은 대단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은 최치원, 해동공자 최충,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 누구더라?
여기가 참 설충이고, 여기 이분이 최충이네요. 둘은 신라, 여기는 고려죠. 정지상, 김부식. 그려온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 역사상 천재다. 자, 옛날에도 국영수자라면 천재였을까요? 지금과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지금처럼 뭐 특정 예체능 분야나 암기력이 뛰어나거나 뭐 외국어 능력 이런 걸로 천재성을 본 건 아니죠. 당시에는 천재를 가르는 기준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3살 때, 5살 때, 4살 때 뭘 했냐는 거죠. 어른들도 못하는 뭐를 했다. 이런 거죠. 대개는 이제 지금 같은 한글 세대가 아니고 이때는 한자로 소통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시. 지금도 이제 시를 짓고 시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성인, 지식인으로 취급을 받는데 당시에 사회에서 한시를 지어서 누군가와 주고받을 능력이 안 되면 지성인 반열에 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시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자유시가 아니고 뭐죠? 정형시죠. 그래서 어려운데, 유년기에 막 3살짜리가 한시를 져서 자기 표현하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옛날에 기록에 천재로 기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성인이 돼서도 시를 잘 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그 과학 분야, 이공계 분야의 그 천재성을 좀 많이 부각하는데 옛날에는 인문 분야, 특히 문장력 이걸 가지고 천재를 가르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다산 선생이요 4살 때 천자문 떼셨고요, 6살 때부터 유교 경전,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이런 걸 보셨어요. 7살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셨고요. 11살 때 개인 시집을 내셨어요. 한자로, 한시죠. 요새 11살짜리가 동시집 냈다 그래도 대단할 텐데, 이분은 한시로 시집을 냈어요. 14살 때 결혼하셨고요. 성호 이익에, 직접 배운 건 아닌데, 그 영향을 이어받으신 중농주의 학자죠. 7살 때 지은 시입니다. 소산이, 작은 산이 가렸네. 큰 산을. 큰 산은 멀리 있고, 작은 산은 가까이 있으니까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원근이 땅에 원근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먼 거는 작게 보이니까 큰 산이라도 이렇게 이제 7살짜리가 이런 시를 썼어요. 오늘 요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뭐 많이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숭아뼈 과자거든요. 과골 하면 이 복숭아뼈를 말합니다. 여기. 아시죠? 3번, 이건 구멍 천자예요. 3번 구멍이 났어요. 얼마나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계속 앉아서 그 책상다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복숭아뼈가 3번 으스러졌대요. 복숭아뼈가 3번 으스러진 사람, 이분이 다산 선생님. 그 다음에 둔필승총이란 말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둔한다는 거예요. 둔하도. 이 둔한 사람 할 때 그 둔자입니다. 둔.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둔한 기록보다는, 둔한 기록이 이긴다. 누구를? 총명함을 이긴다. 즉,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여기다 저장을 하려고 해도 뭐를? 메모하는 걸 못 따라간다. 이 메모하는,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에요. 메모를 생활화했던 분이신 거죠. 천재지만. 근데 우리는 천재도 아니면서 메모하고 기록하는 걸 좀 게을리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분은 노력형 천재였어요. 하늘이 내린 재능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살다 가셨어요. 이렇게 살다 가셨는데 그 가운데 1800년 후학들 외우기 쉬우라고 정조대왕께서는 1800년 땡땡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땡땡년도 이전과 이후를 정조의 사망을 기점으로 다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요새 말로
쉴드 친다고 그러죠. 이렇게. 디펜스를 해주는 거지. 정적으로부터 다산이 워낙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정조가 워낙 이뻐하니까 대단히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정적 관계였던 노론 세력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데 그때마다 정조가 쉴드를 쳐줍니다. 그러다가 정조대왕이 딱 돌아가시라니까 탄압을 받고 바로 이듬해 귀양살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20년 동안 유소년기를 보내신 거고요. 이제 청년기. 그 다음에 17년 동안 관료 생활을 하셨어요. 17년. 그리고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신 게 18년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정착해서 귀양 갔다 와서 유배 갔다 와서 18년을 살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이 정조한테 굉장히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이나 아니면 이제 이후에 노년기에 고향 마을에 정착했던 시기도 중요하지만 여기 탁월한 행정가로서 활동했던 17년간, 그 다음에 여기 강진에서 지필에 총력을 다했던 18년, 요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된다. 예. 정조가 10살 때 사도세자가 사망했다는 거. 그죠? 요때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가 10살 되던 해가 누가? 다산이 태어나네요. 즉, 다산보다 정조가 10살 형이에요. 그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조가 10년 먼저 태어나서 36년 먼저 가시죠. 정조대왕이 더 살아계셨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조가 돌아가시고 순헌철 세도 정치 기간에 나라가 폭망해버리죠. 예, 그래서 약전은 형이에요.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서로 정말 잘 통하는 형제였죠. 학문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이 약전 선생도 학문이 뛰어나셨거든요. 그 형이 유배지에서 먼저 죽죠. 그 다음에 이 정순왕후까지는 여기서 설명이 안 될 텐데, 이분한테 귀향을 가는 거예요. 유배를. 이분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벽, 황사영, 윤지충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변 인물인데 이분들도 남인이었고, 이분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천주교의 박해 사건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유배를 가는 그런 일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강진에 가 계시는 동안에 2명의 유명한 승려를 만나요. 거기서 가깝게 계시면서 교류하면서, 그래서 이분한테 차를 배웁니다. 이분한테 차를 배우고, 이분이 또 일찍 돌아가셔요. 스님인데 술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기록이 돼 있다던데, 그 다음에 이분 후임으로 온 초이라는 분하고 또 굉장히 교류를 하세요. 초이는 이제 다 선생님보다 한참 후배인데, 20살 이상 후배인데 정말 잘 통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의 생애를 조금 곁들이면 다산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색당파라는 거 내일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건데요. 이 당파 얘기만 나오면 막 골이 지끈지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로 그 학원 강사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대입 학원 강사, 그 다음에 공무원 입시 강사들이 당쟁에 대해서 한 번 하면 40분, 50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 걸 수십 번 들었어.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좀 둔한 편이어가지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도선 당쟁사를 이해하니까 후기 역사가 뭘 갖다 대입해도 이제 풀려요. 그래서 많았는데 결국은 사색당파라는 게 남은 게 끝까지 간 게 남인, 북인, 노론소론이에요. 그 중에 남인이셨죠. 최후의 승자는 이쪽이었죠. 되게. 소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약전, 아까 얘기 드렸던 형이에요.
이 형하고는 정말 두 분이 사이가 좋았고, 흑산도하고 강진이 굉장히 멀어요. 근데 편지로 계속 주고받고, 다산께서 새로운 저술을 하면 제일 먼저 이 약전 형님한테 보내요. 감수해달라고. 그럼 이제 약전 선생이 보고 뭐 이렇게 자기 총평을 해주는 이런 관계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약종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박해 때 돌아가셔요. 이 삼형제가 다 천주교 신자셨는데 약종이 가장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종교적 신념을 지키다가 처형당합니다. 그 나머지 두 분은 유배를 가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섬으로 간 거예요. 영화 보셨죠? 자산어보? 섬으로 갔어. 가니까 지식인이 없는 거야. 기반이 없고 자료가 없고 책도 없고 선비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어부들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저술 활동이 그 어감이 뭐라 그러지? 예, 자산어부인데요. 그 생물 도감 도감을 만든 거예요. 생물 도감을. 여기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거기 뭐 자료가 있어야 책을 쓰죠. 그랬는데 이분은 다행히 강진이라는 무트로 간 거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옆에가 강진 옆이 해남이라는 데인데, 해남이 이제 직접 애갓집은 아니어도 그 어머니 해남윤 씨의 집안들이 계시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부호예요. 이제 그 지역의 아주 그 거부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산초당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저명한 학자가 서울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자산 선생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밑에 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500개 못 해요. 다 자료 찾아주고 뭐 이렇게 좀 해라, 과제를 주면 해주는, 이제 수발을 들어주는 이제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왜 이 두 분을 여기다 굳이 설명을 했냐면, 이 두 분의 학식이 뭐 글쎄 우위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대단했다고 그래요. 둘 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산은 말씀드린 대로 500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하나같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술을 자산어보라고 하는 한 권만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의 이 두 분을 확연하게 갈라놨죠. 이제 갈랐다는 게 두 분 사이가 갈라졌다는 게 아니고 뭐죠? 평가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산은 엄청난 저술 때문에 정말 우리 한민족 역사상 손꼽히는 대학자로 남아있지만 이분은 책이 하나였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성격은 훨씬 좋았대요. 아주 걸걸하고 소탕하고 털털하고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막 이런.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주 남자답고 사내답고 털털하고 호방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아주 온갖 좋다는 얘기는 다 써 있는데 문제는 500대 1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이 다산 선생님의 학문하는 모습, 글쓰기, 책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민심서라는 책. 다산하면 목민심서죠, 일단. 제일 유명한 거죠. 그래,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강연 같은 거 듣다 보면, 공직자가 말이야, 목민심서는 읽어야지. 읽어봤어?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읽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원서까지는 아니고 내가 번역본을 읽어봤어요. 근데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제도나
뭐 어떤 고유명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 쏙쏙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의 목민심서는 굉장히 쇼킹하고 파격적인 책이었어요. 공직자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래야 돼. 라고 한 건데 당시 사회상을 놓고 볼 때는 대단히 쇼킹한 내용이었던 게 맞아요. 근데 요새 공직자한테 대입하면 뭐랄까 상식이에요. 당시에는 정말 관리가 돼서 부정을 저지르고 뭐 착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대단히 사회적 반향이 쇼킹했던 건데 지금 공직사회와 비교를 하면 너무나 상식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저도 번역본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번역본이 뭐 번역해 놓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회를 되시면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내용에 그냥 읽으실만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가 현감, 옛날에 조선시대 부, 목, 군, 현이 있었죠. 현이 제일 작은 거예요. 작은 행정기관이죠. 거기 현감도 하셨고 군수도 하셨고 부사는 좀 큰 도시, 진주 목사를 했죠. 진주 목사.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관아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 암행어사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나 황해도에 곡산이라는 그 나름 큰 도시였는데 거기서 본인도 부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방행정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지방행정을 하고 암행어사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지방관들의 그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관련해서 뭐 부정청탁 방지법, 김영란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약칭 얘기하는데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법 이런 거 많은데 이게요 요거 잘 지키면 뭐 목민심서를 뭐 달달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이쪽 법도 제가 대충 알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요거 잘 지키시면 돼요. 그럼 목민심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경세유표라는 책은 말 그대로 이제 뭐 관제, 토지제 뭐 이런 거 적어놓은 책이에요. 정책서죠. 이분이 정전제를 주장했다는 건 이제 그 입시 준비하면서 보셨겠죠. 예. 그래서 경세유표라는 책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흠음신서. 이거는 법리서적이에요. 이분이 또 명탐정 뺨치는 그 수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발생했던 그 살인사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쭉 연구하고 이때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판례를 쭉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손 안 대는 분야가 없고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표이서라 그랬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그러니까 일표이서, 대표적인 저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책들을 쓰셨습니다. 예. 유년기, 청소년기에 이렇게 쓰셨고, 예. 이런 분들하고 교류했고, 그 교시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조가 워낙 이뻐했어요. 정조가 뭐 그냥 궁둥이를 맨날 쳐줄 정도로 워낙 똑똑하고 성품이 바르고 해서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소외된 정치 세력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왜 그 흔한 판서 한 번 못했고 왜 판서가 요새로 지금 장관이죠. 판서도 못했고 정승 한 번 못했네.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당시의 정치 상황 구도상. 물론 이제 이 최재공이라고 하는 분이 인조반정 이후에 남인이 영의정이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하여튼 다산이 뜻을 펼치기에는 당시의 정치 상황이 대단히 모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료 생활을 할 때 온갖 정조가 오다만 주면 착착이야. 수원성 좀 줘봐. 착. 수원성을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데 대략 이제 예상했던 시간이 이제 10년 정도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2, 3년 만에 끝내버려요. 그런 천재성을 발휘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집안 사람들이, 천주교 포교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덤터기로 붙들려가서 모진 고문도 받고, 포항 장기굿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유배를 갔다가 또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박해 사건이. 그러니까 소환당해. 다시 올라와봐. 더 조사할 게 있어. 그래서 포항에 갔다가 불과 얼마 만에 다시 올라가요, 서울을. 재조사해서 결국은 정적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보낸 데가 이제 강진이었고, 강진 가서 18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 가시는 그 여유당,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죠. 황해도 곡산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뭐 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곡산 부사. 곡산 부사를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위로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경험도 없어요. 당시에도 청나라, 명나라로 많이 가고, 외국도 갔다 오고, 외국, 그러니까, 일본, 그죠? 많이들 갔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국내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이 이제, 도성이 있는, 관료 생활을 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제라는 데서 태어나셨어요. 거기가 여유당이고, 거기에, 무덤도 있어요. 묘도. 그 다음에 수원 가서 화성을 지신 거고요. 충청도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서산 해미에서 일주일인가 이렇게 짧게 유배를 갔다 오는 게 있어요. 유배를 보냈는데 정조가 바로 불러드려요. 왜? 다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바로 불러드려요. 그 다음에 금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청양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찰방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이 교통 관련된 역참에서 뭐라 그러죠? 인사에서 소외되는 거나 갑자기 가서 잠깐 또 근무한 적이 있으세요. 요 정도. 중부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 장기로 유배를 갔다가 여기 장기선 오래 안 계세요. 바로 또 불러드려. 재조사해서 간 데가 강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흑산도는 뭐냐면 누구? 소남, 형, 약전. 이분이 유배했던 곳이고요. 약전도 맨 처음에 신지도로 유배를 갔다가 동생은 여기, 형은 여기로 갔다가 둘 다 소환당해가지고 다시 내려간 데가 강진하고 흑산도예요. 그리고 나주는 뭐냐? 이 두 형제가 마지막 이별을 한 곳이에요. 같이 내려와서 서울에서. 그러다 나주에서 야 동생아 잘 가라 난 일리 간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형제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게 북한강입니다. 북한강. 요게 남한강이에요. 한강이 강원도 쪽에서 오는 거하고 충주, 여주 쪽에서 오는 거하고 만나잖아요. 딱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팔당이에요. 팔당댐이 있는데 서울 시민들의 식수원. 팔당 여기에요. 여기를 막아가지고 이 물로 서울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팔당인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내일 갈 때예요. 여기가 내일 갈 때인데 여기가 탄생지예요. 다시 아시겠죠? 여기 팔당댐 바로 옆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교차점. 여기가 다산 선생이 태어나신 데고 내일 우리가 방문할 때고 묘가 있는 데예요. 여기 출생이세요. 지금은
행정구역상 남양주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학박물관도 있고. 마이크 좀 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내일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남한강 변인지 잘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물 옆인데. 그래서 미리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다. 한강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 한강은 다산 선생한테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이분이 서울을 다닐 때 걸어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루터에서 배 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천주교를 처음 접했어요. 번뜩한 거야.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학문이 있다니. 만민이 평등하다니.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여기가 이제 여유당이고, 여기가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원을 들릴 시간은 내일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학박물관이 있고, 구조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내일 가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 실학박물관이 있고, 여기가 여유당이에요. 여기 묘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들러볼 건데, 보이진 않지만, 요 바로 옆이 한강. 열수라고 하죠, 열수.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강진만이에요. 강진만. 요게 바다예요, 요게. 여기가 강진읍내예요. 강진읍내를 기준으로 강진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래집게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거기서, 여기 강진 시내. 이분이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다산학당 코스에 여기도 가요. 수원하고 남양주도 여기를 가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연구소하고 가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여기를 지금 확대한 겁니다. 여기 강진 읍내가 여기 있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사위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유배를 갔는데 무슨 저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혈혈단신 가는 거예요. 가서 먹고 잠자고 하는 걸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여기 사위제라는 주막이에요. 동네에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쭈그리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일로 와, 밥 먹어. 해가지고 방 하나를 내줘서 이 집에서 4년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꼬마들을 가리켜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백년사라는 절에 아까 얘기했던 해장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요.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스님이 여기 산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가서 지내시오. 거기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한 해 겨울을 여기서 보내시는데 웬 목탁을 쳐대고 그냥 무슨 천도대 지낸다 무슨 제 지내면서 찡치고 막 기도하고 목탁 치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 집중력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그 가르치셨던 제자 중에 이제 집안이 윤택했던 모양이죠. 이항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계시다가 여기 와서 좀 또 얼마간 계셔요. 그러다가 여기 초당을 짓고 외가 쪽에서 초당을 지어줘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바로 옆에 백년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에 다니면서 스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차 마시는 걸 배우고 소위를 하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것도 개념을 안고 가시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사이제라는 머물었던 곳, 삼방 한 해 겨울 공부하셨던 데죠. 그 다음에 초당. 여기는 아마 갔다 오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혼자 가긴 정말 멀어요. 엄두가 안 나는데 같이 가면 이제 또 한 번쯤은 다녀올 만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때문에 모진 역사에 그때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새로운 서학이라고 해서 학문 형태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학문으로 받아들였다가 신앙심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그 자기 집안에서, 먼 집안에서 그 사주를, 사주가 이제 뭐지, 이거? 신주. 나무에다가 이제 뭐 조상님 이름 써놓고 그 조상님, 살아계신 조상님처럼 위하는 거, 이걸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마음을 많이 바꾸시죠. 이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적어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금산, 진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스님과 교류를 많이 하셨어요. 불운하셨죠. 근데 본인한테는 불운했는데 지금의 이 후손들에게는 좀 다행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 고독한 생활,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귀한 자료로 쓰고 있는 그 엄청난 방대한 저술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글 쓰고 책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자, 중간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복숭아뼈가 3번 뚫어진다. 뭐죠? 복숭아뼈가 3번 빵꾸 났다. 골, 3, 천. 그 정도로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책을 써요? 자, 보세요. 예. 자, 듣기를 계속 하다 보면요. 들은 게 여기 조금씩 저장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었던 걸 자기가 말을 해요. 아기가 말 배우는 것도 그거고요. 뭐, 그 CNN이나 AFKN 계속 들으면서 드라마든 뉴스든 들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귀가 뚫린다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귀가 뚫리고 나중에는 말이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를 계속 하다 보면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입력의 과정, 출력의 과정이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책 읽어 소리를 하는 게 난 지금 알았어. 왜 책 읽으라고 하는지.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읽어야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어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많이 읽다 보면 이게 터져요. 글문이. 듣고 말문이 터지듯이 읽고 글문이 터져요.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터져요. 그 경험을 해보면 정말 황홀해요. 내 손에서 막 글이 쭉쭉쭉 나가고 이 글이 내가 쓴 글을 내가 읽고 막 황홀해. 내 머리에서 이런 글이 나왔어? 내가 이걸 썼어? 그 황홀경에 빠지면은 계속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기를 많이 하라는 건 읽어서 공부하라는 뜻도 없지 않겠지만 나중에 쓸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읽지 않고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읽기가 기본이에요. 읽다 보면 쓰게 돼요. 이거 듣지 않고 말할 수 없듯이 읽지 않고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도 500권의 저술을 쓰기 위해서 5,000권, 5만 권의 책을 읽으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어차피 공직에 계시는 동안 이제 문서로 일을 하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글을 못 쓰겠어. 우리 청장님이 무슨 인사말 하나 써오라는데 나 이거 쓰려면 머리 쥐나? 라고 하는 분들은 딴 거 없어요. 책을 좀 덜 읽은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분은 이게 터진다니까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와 이제 저희 세대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걸 느꼈어요. 뭐든지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켜서 줄을 세우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여튼 그래서 전 국민을 글쓰기 문맹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요거라고 봐요. 저 대학 수업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 2, 3, 4 마킹에서 내는 점수 내는 객관식 이게 정확하다고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서술 문제는 이건 교수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거다. 불공정하다.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더 정확해요.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글 쓰는 걸 보면 100% 드러나요.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글 쓰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주어 수어도 안 맞고 뭐 쓰긴 썼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런 천재예요. 진정한 천재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래요. 진정한 지식인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자유로워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유튜브가 아무리 재밌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 진심. 나중에 달라져요. 그 사람의 언어에서 터져나오는 언어의 그 수준이 달라져요. 지식인들이 쓴 거 아니에요, 책은. 그걸 읽음으로써 그 사람을 만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책 쓰라? 글 쓰라? 엄두가 안 나죠. 그러나 벽돌 한 장을 쌓아서 집을 만들듯이 기초가 있으면 돼요. 어우, 이걸 어떻게 졌지? 뭘 어떻게 져? 설계도 보고 진 거지. 설계도를 잘 만들면 이보다 더한 빌딩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글 쓰고 책 쓰는 거 컨설팅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주는데 겁먹지 말라고 그래요. 나만 따라와라. 내가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대로만 따라와라 하면 가능해져요. 자,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개 여기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 60, 70% 이상이 요 구조에서 살 거예요. 방 3개, 거실 하나 있는 구조에서 갇혀 있고 앞 베란다, 뒷 베란다에 있는 구조에서 사실 거예요. 학교 요런 데 나왔어요. 딱 우리나라 건물은 딱 봐도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 개성이 없어. 멀리서 봐도 경찰서는 경찰서고 학교는 학교야. 저건 딱 봐도 구청같이 생겼어. 그럼 구청이야. 우리나라 건물이 특징이 그래요. 이런 공간 속에서 똑같은 학원도 똑같고 병원도 똑같고 이런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고가 정형화되어 있는 면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요. 근데 여행도 그냥 자고 뭐 가면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런 여행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그 계절도 느끼고 지리도 좀 한번 느끼고 이런 여행을 하면 사고력이 정말 커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필사를 해보세요. 필사. 맘 놓고 차관권을 100개 써봐. 뭐 타이핑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6필로 쓰는 게 더 좋아. 차관권을 100개든지 아니면 차관권이 부담스러우면 신문 칼럼 읽고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냐 하는 사람들 거 있으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100개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쓰기 실력이 쭉쭉쭉 늘어날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특히 이런 것들을 소재로 글을 자꾸 쓰는 버릇을 하면 뭐 나중에 인사말 쓰고 이런 거는 그냥 뭐 한숨에 써요. 자,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도서관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다산 선생 시절에 도서관 있어요? 없어. 인터넷이 정말 이건 혁명이야. 이런 혁명이 없어. 공부하고 글 쓰고 자료 찾는 데는. 그리고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이 좋은 시스템, 컴퓨터라는 이 어마어마한 저장기.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또 집에서도 에어컨 틀어놓고 모기가 있어, 파리가 있어. 이 쾌적한 환경에서 좀 더우면 샤워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공부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숙연해져요. 그
초당 거기 그 산속에 모기떼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부채 말고 뭐가 있어. 샤워를 할 수가 있어.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 이 전기가 나오기를 하나, 이런, 그런 환경에서도 그분들은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500권이라는 저수를 남겼는데 너무나 편한 이런 냉난방이 되고 여행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해외도 가고 그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 전에 책 한 권도 못 남기고 간다. 마땅한 내 글 한 편 제대로 못 써놓고 간다. 라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 보세요. 자, 시간을 지키려고 막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하여튼 오버타임 하는 건 그 수강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1분 오버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